지금은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네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네. 그러면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가파르게 올리고 있고 뭐 네. 당분간 또 가파르게 올리겠다고 막 선언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디 하나 부러져야지 이게 끝날 수도 있는 판이다. 네. 누구 하나. 예. 이미 몇몇 신흥국들이 구제금융 신청도 했고요. 정말 힘든 나라 중에 그 북유럽 국가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거의 100% 가스나 에너지를 네. 의존했던 국가들, 이런 국가들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남미, 아시아 국가들도 힘들고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또 힘든 국가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얘 외환위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외환위기 가능성이 누가 높나를 진단하는 잣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단기 외채가 얼마나 많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냐,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잣대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신흥국들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지수는 좀 낮은 편인가요,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우리 총재께서 우리는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네. 말씀드리고 저는 동의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어떨까 의견인데요. 지금 위기 신호가 결과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나오니까 네. 무역 적자가 최고치다. 역사상 최고치다. 네. 이게 왜 역사상 최고치냐면 1956년 네. 이래로 이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무역협회나 관세청 네. 통계 데이터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래 들어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게 나타났죠. 그래프 네. 보시는 것처럼. 네. 네. 계속 적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가? 네. 그리고 이 무역 적자 규모죠. 네. 참고로 이 8월 달 무역 적자는 잠정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9월 1일 날 발표되는 잠정치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잠정치가 아닌 확정치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한 네. 15일 정도 지나서 나옵니다. 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5개월 연속 무역 적자 규모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네. 그 규모가 역사상 최고치인 거죠. 그러니까 약 반기 기간 동안 네네. 약 한 반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적자 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거 무서운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걸 제기했는데 이거 무섭죠. 네. 계속되면 무섭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환 보유가 줄겠죠. 네.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무역 적자가 왜 나왔는지를 제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큰 그 경제 뉴스가 무역 적자거든요. 네. 그럼 무역 적자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뭐냐? 무역 수지는 뭐냐? 네. 총수출과 총수입을 뺀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총수출이 많으면 무역 흑자고 흑자고 무역 수입이 더 많으면 적자고 간단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적자란 얘기는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입한 돈이 많다. 그렇죠. 네. 수입 규모가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를 좀 진단해 볼게요. 네. 이걸 진단해야 이게 정확히 판단이 내려질 텐데 첫 번째 수출이 부진합니다. 수출도 약해졌어요. 예, 수출이 부진.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달러면 수출 채산성도 좋고 환율이 좀 예. 유리하니까 그렇죠. 수출에는. 그리고 우리가 가격 인하 여력도 생겨요. 네네. 좀 깎아줄게. 강달러인데 뭐 그래도 우리가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강달러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인데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수출이 꺾였어요. 네. 물론 중장기적인 이슈도 있어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중국으로부터의 뭐 셧다운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집중하고 싶은 거는 강달러인데 어중간한 강달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국들을 보면 네. 비교할 만한 우리 경합을 벌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수출 경합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 유럽. 네. 얘들도 반도체 만들고 얘들도 자동차 수출.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달러지만 네. 중박인 거고 얘네들은 완전히 절하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러네. 말씀드렸던 그 이유. 일본, 유럽은 금리도 못 올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환율 그 절하폭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 제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환율이나 이런 거시경제 여건에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현대차도 미국 가서 싸게 팔 수 있지만 네. 뭐 토요타 같은 건 더 싸게 팔 수도 있다. 네,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비슷한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안 늘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환율과 관련된 요인이고요. 네. 정말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요인 두 번째는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식하고 좀 깨지는 일이 있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康달러 기조가 나오면 네. 그래도 수출하기 더 좋아지니까 음.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또 역시 무역 신장률이라고 합니다. 신장률. 무역이 커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무역 신장률이 커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이번 강달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강달러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네. 많은 국가들이 수입문을 닫아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온 농심을 예를 들어보면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라면 만들고 과자 만들려면 미리 수입을 맞아. 해놔야 하긴 되거든요. 또 수출도 하면 되니까 이럴 때 수출을 해야 수출을 많이 되니까. 해야겠다. 예. 근데 이 밀의 비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축분. 정해놨겠죠. 그렇죠. 네. 그게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아, 있는 비축분이 네.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죠. 그럼 강달러일 때 굳이 수입을 많이 늘려야 비축분을 더 많이 활용해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입문을 닫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간단히 해결됐죠. 네. 또 한 가지는 밀을 만약에 밀은 좀 얘가 덜 적절하겠지만 네. 밀을 우리나라도 공급하는 뭐 기업이나 뭐 업체들이 있다고 해봐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네. 뭐 싸든지 뭐. 중국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산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외국 걸 썼지만 여러 원자재들을 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자재나 부품은 밀뿐이 아니겠죠. 네. 반도체도 부품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 부품이나 원자재 소재들을 외국으로부터 가져올까 아니면 그걸 대체할 만한 국산품으로 바꿀까? 네. 이게 뭐냐면 내재화입니다. 네. 차라리 강달러를 물고 많은 그 수입 부담을 물고 또 원자재 가격 급등한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수입을 해다 쓰느니 네. 차라리 국산 대체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석탄 같은 거 싼 맛을 이제 가져왔는데 네. 이제 수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네. 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캐자.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싸게 먹힐 수도 강원도 있겠다. 석탄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화한 거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교역 신장률이 둔화돼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지위가 있고 포션이 있지만 네. 그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수출길은 약해지죠. 수출. 그런 의미에서 수출이 침체되는 겁니다. 아, 그럼 수출은 침체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까 막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적절한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총수출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다음 총수입을 말씀드려야 네. 돼요. 이 모든 무역 규모는 단가 곱하기 물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물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고 해봐요. 근데 물량이 똑같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무역 수지 적자인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무역 수지 적자가 모든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쓰니까 네. 이게 소위 강달러 기조 속에 나타나는 무역 수지 적자 기조인데 네. 이게 23년 중반까지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8월이지만 이 8월달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였지만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외환 보유고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네. 된다라는 네. 근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떨어지면 또 옛날 생각 나기도 하고 아니면 네. 뭐 이런 생각도 막 금융위 막 생각하니까 네. 불안하면 어떻게 또 달러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있죠.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네. 외환 위기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 그래프로부터 입증이 될 겁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이요. 네. 그렇죠. 위기 때마다 좀 줄어들죠. 네. 예, 한 줄어듭니다. 번씩 좀 빠지긴 했네요. 그게 첫 빠지는 과정이 IMF 외환 IMF 위기고요.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빠지죠. 한번 보세요. 2009년 그리고 이제 22년이 여기서 네, 쭉 빠지죠. 네, 예. 이쪽이 빠지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급속히 빠지니까 이거 네. 불안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아니다 그래도 외환 위기 안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여기에 있죠. 근거는? 외환 보유액의 절대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너무 많구나. 너무나 많기 아. 때문에 아무리 빠져도 빠져도 여기 비하면 2017년
18년도에 비하면 예.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환 위기는 안 올 거니까 외환 위기가 걱정돼서 외환 위기가 우려돼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인 거죠. 이해가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더 중요한 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채권은 우리가 받을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인 거잖아요. 네,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면 순채무국이죠. 네. 근데 받을 돌려받을 돈이 게 많다. 그럼 채권국이 되는 채권국. 거죠. 그죠? 네.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 위기 때랑 지금은 네. 완전히 다르다. 아. IMF 외환 진짜네요. 위기 때는 채무국이었어요. 아, 순채무국. 빚진 게 많았겠죠. 당연히. 빚진 게 많았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빚진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빚진 것들 갚아요. 우리도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저기 위기 상황에는. 그러네요. 미국에서 돈 빼가듯이 야, 예. 우리 돈 내놔. 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빌려준 게 많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대외 채권이 규모가 최근 들어 급속히 줄어들죠. 줄긴 하지만. 주는 게 단기 외채가 빠져서예요. 음. 빠져서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네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안도감을 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네. 과한 불안감은 갖지 아. 마시라는 뜻에서 네. 의견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굉장히 동감해요. 너무 과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외환 위기는 안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외환 위기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외환 위기 안 온다는 거예요. 경제는 생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을 인지한다면 음. 그것에 적극적으로 최우선된 정책과 대응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네. 실제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오는 건 몰랐을 때. 모르다가 당하는 거지. 물론 일부의 여론은 있지만 그것이 메이저한 시각이 아닐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서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문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네, 네. 저는 그러리라 생각되고요. 아. 가장 중요한 변수가요. 네. IMF에서도 BIS라고 국제지급결제은행이 있고요. 이런 OECD나 월드뱅크 이런 데서도 네. 어떤 나라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나라는 것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기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 단기라는 거는 뭐 몇 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보통 금융권에서 단기. 네. 그럼 이제 3개월 이렇게 3개월.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 외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채무가 네. 일부는 단기간 안에 갚아야 될 대외 채무고 일부는 장기간에 장기로 걸쳐서 가야 될 거고. 갚아도 되는 대외 채무니까. 네. 근데 전체 외채 중에서 단기간 안에 갚아야 될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갚을 게 클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죠. 특히나 지금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벌써 네네네. 9월 달이에요. 네. 그럼 이 기간 안에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는 것을 누구나 예견하고 있죠. 네. 그럼 이 단기간 안에 그 만기 상환 일정이 도래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다시 돈 빌려줄게 아니면 또 연기해줄게 할까요? 아니면 받아 나갈까요? 받고 나가겠죠. 받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네. 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자체가요. 네. 97년 당시 단기 외채가 상대적으로 그 전에 97년 이때가 전에 높았네요. 높았었죠. 80%네. 80%. 그냥 거의 그냥 일수 쓰듯이 했네요. 그렇죠. 그냥. 그랬다. 이때는 막 우리 투자 성장 네. 이거밖에 안 봤어요. 엄청 그때 막 호황이고 막 부실이 했었으니까. 일어날 줄 몰랐어요. 네. 좀비 기업들도 엄청 네, 많아. 네. 그러다가 외환 위기 터지면서 단기 외채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 이후로 금융 위기 때 좀 늘어나긴 네, 했었지만, 다시 그죠? 한번 이때 또 늘어났지만. 불안했죠. 근데 이거는 불안한 게 아니라 실제 위기가 온 거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위기였고, 음. 거의 0.8% 성장했으니까 네. IMF 외환 위기 때랑 팬데믹 위기 두 번을 제외하면 가장 우리나라 경제에서 위기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그 위기 상황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제적 역사. 보시면 가장 많이 꺾인 게 98년 8년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경제가 이제 5%가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역사상 네. 이건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나면 이래요. 네. 러시아도 전쟁 나가지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전쟁 수준에 네. 가까워요. 그 다음 팬데믹 위기가 마이너스 0.7%예요. 그죠? 여기가 0.7. 예, 이게 조정됐어요 최근에. 네. 이게 실질이라서 물가 같은 게 반영되면서 조정되는데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 뵐 때까지는 늘 마이너스 0.8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0.7로 네.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0.8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외환위기랑
네. 이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경제가 안 안 좋았죠. 좋았죠. 이것도 경기 침체라고 보면 돼요. 경제 충격이었던 거예요. 경제 위기.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위기다. 글로벌 위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선방했죠. 남의 나라 문제였지만 음.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위기였던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단기 외채 비중을 급격히 줄여놨죠. 그리고 이제 바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셔도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보다 절대적으로 작죠. 규모가. 지금 뭐 40%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걸 떠나서 네. 우리는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만큼이 다 빠져도 받을 돈도 많고 이미 빌려놓은 건 장기로 네. 좀 빌려놨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전한 예. 나라. 제가 여러분 뭐 그냥 안도감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할 만한 그 지표를 저는 못 그런 게 찾았어요. 없다. 찾고 우선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 지표로는 저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호불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네요. 아 이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네. 연봉을 이제 한 3천 받던 사람인데 네. 통장에 한 6억이 있어. 그러면 물론 망할 수도 있겠죠. 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렇지만 그래도 좀 버틸만 하지 않겠냐라는 느낌. 맞아요. 6억까지는 아니고 한 3억. 근데 이제 통장에 네. 2천 있어. 네. 그럼 이제 막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뭔가 해놓은 게 좀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라는 그 혹독한 경제사를 그러니까 겪었기 우리가 때문에 한번 두 번 겪었죠. 금융위기도 엄청 힘들었고. 네, 그건 이제 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펀더멘털을 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준비를 또 놨다. 잘 해놨었군요. 전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무역수지 적자 있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될 확률은 지금 뭐 어떤 변수가 있어야지 이게 좀 회복이 될까요? 이대로 갈 수도 있죠. 아, 지금은 이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빠지긴 하지만 그렇죠. 있지만 체력은 있다. 그렇죠. 체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많이 있는 거죠. 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달러잖아요. 네. 강달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의 문제인데 네. 잭슨홀 미팅에서 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 네. 2%라는 물가를 만들겠다. 음. 그게 음모론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정말 2%를 만들기 위한 액션을 계속 취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한 달러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도 커지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죠. 그리고 금리 격차도 계속 더 나죠. 그럼 나면 날수록 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더 있죠. 네. 달러 선호 현상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위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 규모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변수예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 네.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나가지고 혹은 뭐 그밖에 다른 요인으로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부품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수입 가격이 줄어들죠. 단가가 줄어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된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네. 지금으로서는 희박하잖아요. 아, 당장은 뭐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 안 보이죠. 참 이런 과정에서 지금 원유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긴장감도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물론 그 정론은 아닙니다. 네. 예, 정론은 저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나 OECD 산하기구죠 IEA 이 두 기구의 전망을 정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들 과거 국제 유가보다도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20년 2분기보다만 떨어지는 느낌이지 그 전보다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여전히 고유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개선되겠다?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장은 어떤 그런 요인이 잘 보이진 않는다.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요인이 됩니다. 우리 많이들 아시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네. 근데 수출이 아니라 지금 수입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빌리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호락호락한 경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그러니까 외환 위기 말고요. 네. 경기 침체, 급격한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동차를 이만큼 생산한다 그러면 그 왜 이만큼 생산해요? 왜 50대를 생산해요? 어디 뭐 팔 때가 있으니까. 30대를 수출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생산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네요. 네, 이제. 생산이 줄어요. 아, 그럼 생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생산 설비 투자를 줄여요. 줄이고 투자를 줄여요. 기업들의 투자, 네. 설비 투자 줄이고 신산업을 굳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수출길이 어렵다.
안 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소비자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어때요? 또 좀 닫겠죠. 닫겠죠. 닫아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올라가면 저축 성향이 집중되거든요. 저축의 의미는 다른 말로 현재 소비를 줄이자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로는 대출자들이 상환해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죠. 네. 그럼 자기의 소득에서 절대적인 이자 상환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소비할 여력은 줄어들죠. 이게 네.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평균 소비 성향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럼 소비도 줄죠. 음.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네.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 수출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 더하면 나름의 GDP의 모습을 네. 경기가 구축하고 있는 침체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음.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요. 그러면 아마 일자리 충격도 옵니다. 네. 23년에 뭐 고용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투자가 위축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 외환위기까지 올 정도로 우리가 체력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도감을 가질 정도로 지금 뭐 무역 수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딱 한 중간 정도 아직은 좀 애매모호한 좀 불안 네. 요소들이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환 위기와 경제 위기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은 좀 많이 있으니까. 예, 20년은 우리 경제 위기예요. 그게 경제 위기입니다. 2020년이. 소비 생산이 막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그게 경제 위기예요. 네, 경제 위기. 예, 마이너스 0.7%니까 네. 그게 경제 위기고요. 외환 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물론 23년을 놓고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지금 23년 전망 쓰고 있거든요. 그때 또 나와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23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보세요. 네. 20년보다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2에서 2.5%. 올해까지는 그래도. 네. 그리고 내년 경제는 1%대로 가라앉습니다. 안 좋은 경제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가 우리 팬데믹 위기처럼 마이너스를 찍는 그런 국면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 경제는 너무나 혹독하겠죠. 너무 왜냐하면 고물가니까. 네. 고물가 속에서 경기는 꺼지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인플레이션과 네. 경기 둔화가 같이 찾아오니까. 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너무나 혹독하고요. 어쩌면 팬데믹 위기 때보다 더 심해요. 그때는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소득이 줄더라도 물가라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23년은 달라요. 물가가 치솟고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소득은 줄어드는. 급여는 뭐 똑같거나 막 줄어드는데 막 비용만 늘어나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힘듭니다. 매년 그 경제 전망을 내면서 그 해의 이름을 무슨 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네. 무슨 점. 근데 좀 안타깝게도 네. 23년 경제를 지금으로선 제가 거의 확정적일 수 있는데 내핍점이라고 내핍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렵지만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내핍이라는 단어가요. 네. austerity, 그러니까 궁색해진다는 거예요. 커피가 있는데 이양이 좀 얘는 그 유기농이고 그냥인데 얘가 그래도 싸요. 네. 유기농 아닌 걸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같은 물건을 좀 하면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썩은 고기라도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통기한 직전인 거 뭐 이런 네, 거 먹어야 네. 된다. 내핍이고요. 그런 내핍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비도 위축되고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민들은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서민들은 네, 그런 국면에 우리가 고통이 놓이게 좀 되는 올수 있다. 것이죠.